안녕히 잘 지내셨죠? 이번 방학은 어떠셨나요?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여름 알차게 보내셨는지. 참 실습도 하셨죠? 실습은 어떠셨나요? 뭐 힘들다는 소리도 들렸고 그나마 괜찮았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실습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공간이 말로만 듣던 대로 과학과는 좀 차이가 있었죠. 이번 학기 저와 함께 수업할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이고요. 실습을 하시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프로포저, 그러니까 외부 자원을 따오는 공모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저와 함께하는 수업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이번 수업이 충분하게 전달될지, 이게 가능할지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조금씩 이해되실 부분도 있고, 이게 꼭 뭐 지금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쓴다가 아니라 향후에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번 학기에서 취업을 하시든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에 창업을 하시든 활용이 가능하고요. 사회복지 현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현장의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혹시 수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의문점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리는 메일로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죠? 그리고 오늘은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재 일정의 내용을 만나볼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따라오신다 생각하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오리엔테이션 교과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런 내용이고요. 저는 뭐 누군지 다 아실 거고 길잡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알려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업 이메일은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project.gmail.com이라고 해서 수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 속으로 소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 프로젝트도 지메일로 활용하게 될 거니까 그 부분들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업과 관련된 소통은 이메일과 대면, 그리고 구글 독스라는 그 온라인 작업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뭐 공동 작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과 관련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비영리 저희 소속이 많은데, 그 중에 좀 이야기하면 신어마을 사회적 협동조의 상임이사로 존재하면서 올해 공모사업, 아까 이 프로포절과 관련된 것들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기회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지역형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전과 다르게 똑같게 올해 이제 네 번째 울릉도 독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그렇게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경우 보면은 세이브 드 칠드런에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경남 모금회를 통해서 2020 올해 신청 사업을 통해서 두리골 해맑은 아이들의 집 한 천만 원, 자작나무 한 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하고 다양한 진로가 됐든 자립이 됐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권 기금 사업에서 아이들하고 방학 때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두리골하고 자작나무 각 600만 원씩 지원을 6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갈 거고요.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갔는데 올해도 이제 제주도 여행을 아이들하고 기획하고 있고 아마 추석 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에서 MVC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하고 꿈꾸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30명의 아이들한테 꿈 지원금이라고 해서 매월 10만 원씩, 그리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예산, 이거는 좀 예산이 규모가 큽니다. 1년, 그러니까 10명의, 아니 30명의 아이들한테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들이 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거 다양한 프로그램, 캠프 이런 것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좀 크고요. 3기수를 합하면 한 보자, 한 5천, 6천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남 모금의 지정기탁 사업이 6건 정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의 공모 사업은 비영리 위주로 하는데 또 제가 영리의 지프라 협동조합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데 부산 모금회를 통해서 트위지라는 초소형 전기차를 지원받아서 구석구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두리나리에 제가 이제 사무장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사과나무가 신청사업, 그리고 복근기금, 삼성 꿈장학재단을 지원을 받아서 여기도 한 뭐 신청사업이 한 1,500, 2천만 원, 복근기금 600만 원, 그리고 뭐 삼성 꿈장학재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받아서 아이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새로 생긴 게 동기매 교육 공동체 모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것도 지금 김해 교육청하고 12개 강좌의 뭐 프로그램과 축제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뭐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조금 남겼는데요. 경남 모금의 배분 사업 지원 단장을 한 10여 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외부 위원으로서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뭐 5월달, 6월달 뭐 그렇게 덥지는 않았지만 여수하고 순천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 평가위원으로 가서 또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컨설팅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협회 부회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작년부터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이사, 부회장의 역할들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뭐 아동권리 지킴이 이런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김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러니까 2022년 뭐까지 제가 1년까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었다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작년 9월부터 다시 부위원장의 역할을 다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의 이제 복지 현장에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컨설팅이나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하면 되고요. 언제라도 뭐 궁금하신 거, 좀 강의 평가를 제가 보다가 이제 뭐 보니까 아동 청소년에 너무 국한돼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내용들을 듣고, 제가 그렇게 뭐 제가 전공이 그쪽이고 하는 일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뭐 예를 특히나 그렇게 많이 들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분야의 내용들도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메일 주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 활동을 먼저 해주시겠어야죠.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함께 공동 작업이란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동에 있는 지메일을 하나, 그러니까 각자 기존에 사용하시고 있던 것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시는 걸 일단 권장해 드리고요. 하나 만들어서 계정을 나중에 이제 저한테 취합해서 이렇게 주시면, 그리고 이제 또 뭐 일단 구글 계정 지메일을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준비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통한 이제 조를 구성하는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 6명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은 뭐 한 팀, 그리고 주말은 6팀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된 팀들이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학기 말에 뭐 발표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 팀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요거를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뭐 그래서 나중에 뭐 정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다시 뭐 전산실을 빌려서 교육을 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명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팀명이 정해진 대로 뭐 5, 6명의 인원의 이메일을 취합해 주시면 제가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팀마다의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니까 함께
이번 학기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산실을 제가 그러니까 빌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산실을 빌려서 함께 수업하고 아마 4회차 정도 때 전산실을 빌려서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그러니까 주말반 대표님이 그러니까 전산실이 가능한지 저도 이제 학교에 한번 문의를 드리겠지만 전산실에서 뭐안 되는 분들은 국을 만들고 아니면 이런 작업들을 함께 해서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면 이 내용들이 보여지는지 그리고 이 구글 독스라는 게 좀 재밌는 게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이 작업했던 내용, 누가 어떤 내용을 의견을 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되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 과목,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이 전문 대학에서 개설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4년제 대학에서 이것도 4학년 실습 가기 전에 어, 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게 많은데 저희는 조금 무리하게 김해대학교는 좀 무리하게 개설을 했습니다.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역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같이 풀어보면 어떨까 싶고요. 학습 목표는 뭐 거창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방법들을 이해한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욕구 조사 방법과 실행 과정을 이해한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관심, 관찰, 그리고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욕구들을 찾아내는 것 중 하나가 뭐 관찰도 있겠지만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무작정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계획서, 그러니까 프로포저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해보고 그거에 대한 방법을 습득한다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을 알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평가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계획만 잘 세우면 되지 왜 평가까지? 실질적으로 이 프로포즈의 기본은 외부 뭐 가까운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금회나 이런 기관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초등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용돈 인상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데서 용돈이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에 대한 부분이 프로포즈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먹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먹혀야 되는데 그럼 평가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기업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가야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하면 출석이 20%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다. 4회 12시간 이상 결석을 하면 저희들이 뭐 어쩔 수 없이 F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뭐 최대한 그러니까 공인 결석이 인정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할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아프다라는 부분에서는 증명 서류들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각도 많아지면 결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챙겨서 지금 이제 뭐 주말반 같은 경우는 토요일만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주중반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최대한 안 빠지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도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열어달라 이런 내용보다는 시간이 설정된 것들을 확인하시고 저희들이 아마 공지가 다 나갈 겁니다. 올리면 올라왔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 내용을 통대로 해서 뭐 최소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수강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30%입니다. 그래서 오픈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먼저나 같이 개념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게 될 거고, 40%는 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서 작성하고 이 작성하는 과정의 논의 과정, 그리고 발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기는 상호 평가를 합쳐서 40% 정도를 하게 됐고요. 개별도 가능하지만 이전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팀별로는 싫다, 개별로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팀 프로젝트로 해야 공모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팀 활동에 대한 배점이 없어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팀 프로젝트니까 조로 구성해서 함께 하면서 논의 과정에서 갈등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도 그런 갈등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한 10% 토론 및 참여도에 대한 부분들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팀별 온 오프라인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들이 남아있으니까 요거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검토할 거고, 그리고 팀 프로젝트 간의 이제 질의응답,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상호 점수들을 매겨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성적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한번 알려드리고요. 다음은 추가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뭐 해서 네이버 밴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하실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수업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 다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고 학업과는 별개로 자발적인 동아리 형태를 띄게 될 거고요. 목표는 내년도 2024년 한 5월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비사업팀에 도전해보는 창업 플랜도 만들고 어떤 형태의 조직을 만들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하면서 그 속에서 예비사업팀으로서의 아이템도 만들고 이런 것들까지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문자나 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종이를 돌리든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글 설문들을 다 드리고 그 설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면접하고 일기를 선발하게 될 겁니다. 그 선발되신 분들을 밴드로 초대해서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는 이런 것들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제가 이제 아동 청소년 쪽에 복지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해왔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시거나 뭐 창업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정보를 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니까 주 1회는 온라인으로, 월 1회 아니면 뭐 격월로 1회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들, 그리고 학습이나 활동 주제 이 모임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모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뭐 지도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길잡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풀어보는 형태. 요것도 마찬가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까다롭게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아동 청소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겠지만 뭐 면접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OT 했던 내용들 이해가 되셨나요? 뭐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면 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뭐 너무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부담이 돼요 지금. 이거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실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과목 1장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갈 겁니다. 뭐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사전이 이만큼 높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뭐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울기까지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좀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렇게 뭐 하지 않지만 이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할 때는 조금 어, 뭐 조금 엄격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런 부분들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저한테 별로 이게 의견을 안 물어봐요. 자기들 스스로 다 해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오르면 굳이 제가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은 제가 그리는 거는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어,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들이 있고 이런 기관들에 가서 어떻게 그 내용들을 채워내는 작업들 어, 아, 그렇게 되면 목적도 목표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 대상을 어떻게 하는 것도 있고 예산의 규모를 어떻게 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어렵다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한 학기 마치고 나서 답답한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계속 이 바탕에 있는 이상한 바위가 있죠. 이게 이제 아이들하고 울릉도에 가서 찍었던 공안바위라고 하는 코끼리 바위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 코끼리 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진들을 그러니까 아마 이번 학기 수업 내내는 울릉도 관련된 사진들로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화면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에 관련된 그리고 지금은 아마 10월 달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가겠다고 또 다시 아이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김해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 중고등학생이 있다면 뭐 신청을 해서 함께 가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집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가 넘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금방 전화가 와서 다시 끊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뭐, 방학 끝나고 나면 이게 쉽지 않아요. 놓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방해하는 것 요인들이 생기면 힘들죠. 그래서 보통 밤에 하는데 지금 영상을 올려야 될 시점 그리고 제가 목금 여행이 잡혀 있어서 이게 좀 빨리 하고 가야 된다는 조급함 때문에 낮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방해 요소들이 조금 많네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행정론 수업 시간 그 프로포절에 대한 이야기는 행정론의 한 장을 속에서 이야기 드렸고 2학년 2학기 때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한 학기 동안 하는데 왜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 필요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신들한테 뭘 원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매칭돼야 되는 거죠. 목적, 목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변화된다.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겁니다. 뭐 대상이라 한다면 저는 아동 청소년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프로포절의 내용이 아동 청소년 최근에 이제 좀 확장돼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는 저도 장애인 쪽에 관심도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뭐 영역은 장애, 노인, 아동, 여성 뭐 그리고 청소년 뭐 또 심지어는 그러니까 다 합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들을 던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는 또 뭔지 이것도 매치가 되죠. 전혀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면 짜증만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전문성 그러니까 혼자 가능하지 않은 게 프로그램이에요. 혼자 할 것 같으면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다양한 자원들이라고 하는 인적, 물적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치료 프로그램을 저도 치료사 자격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해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함께 하죠. 그분들한테 이제 적절한 강사비도 나가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강사비가 터무니없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통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행정론 수업할 때 당부 드렸는데,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의 강점, 뭐 전문성, 자격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나 하고 계실까? 한번 숙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올 초에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원래는 레크리션이 하실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라는 연락이 왔을 때, 저희 학생 중에, 저한테 수업을 받았던 학생 중에 레크레이션을 하시는 친구가 분이 계셔서 연락을 급하게 드렸어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 취지를 이해하시고 흔쾌히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하고 뭐 이후에도 뭐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필요로 할 때는 또 제가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면서 같이 풀어내는 작업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료들이,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채 안 남았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그럼 현장에 이제 뭐 취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조금의 방법을 찾아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도 수업하시는 분도 있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현장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첫 직장이 한맘학원이라고 장류에 있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첫 직장이 한맘학원이라는 곳에서 그때 자격증도 없이 취업을 했어요. 뭐 그때는 가능했죠. 그때 이제 뭐 생활지도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그때 지금은 이제 저희 또래,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하고 그 비슷한, 그때도 비슷했겠죠.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분을 지원하고 이제 지원하는 업무가 주였는데, 우연찮게 제가 봤던 게 아산복지재단에서 하는 공모 사업을 봤어요. 저거 한번 해볼까? 그때는 진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체어 엮기를 하면서 했는데 덜컹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맘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나가서 했던 게 사물놀이를 가지고 김해시 전역, 뭐 부산 전역까지 공연을 다니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는 그러니까 꾸준한 관찰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관심과 관찰이 있다면, 저 친구들, 아니 저분들한테 어떻게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 부분을 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긴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1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념과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가볍게 조금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프로그램에 대한, 아니면 가족 여행을 한번 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이제 MBTI 성향에 따라서 가족 계획이 엄청나게 치밀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느슨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행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단독으로 여행을 갈 때는 그렇게 계획 안 짜고 갑니다.
왜? 제 성향이 그 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숙소도 가서 있으면 자고 없으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인데 제 성향하고 안 맞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둘까지 다 챙겨야 되고 모든 걸 다 기록해놔야 돼요. 가서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까지도 대체 프로그램까지 다 짜고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쉽지 않는 일입니다. 힘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행을 한번 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내 여행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러니까 근데 내보다 힘든 친구들하고 가는 여행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다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뭐 여행을 짜는 것보다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짜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과 뭐 책임성에서 보면 첫 번째 개념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적인 활동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 구성원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하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욕구를 욕구 뭐 다양한 욕구가 있겠죠. 이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서 뭐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지원 서비스들을 나열하는 이 통해서 어떤 변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은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욕구는 이런 게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이 가면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쓰는 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쉽나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 있죠. 제가 만나는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좀 많아요. 어,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다 라는 친구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들한테 그냥 주변에 있는 뭐 예산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애들이 비행기를 못 타봤대요. 비행기 한번 태워보시는데 후원 좀 하실래요? 하면 여러분들은 후원하실 건가요? 뭐 그래도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서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떠한 변화 그리고 가서 어떠한 내용을 뭐 체험도 할 거고 뭐 한라산도 보고 한라산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한라산 올라가서 했던 뭐 산 그 백록담에 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 미래에 대한 자기의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변화의 지점들도 함께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고요. 앞으로는 사회복지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방과후 학교 교육청하고 가는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뭐 기관이나 시설이 아니라 개인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그걸 지원하기가 쉽진 않다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프리랜서로 이런 활동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어, 저는 이제 프리랜서들을 모아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니면 지역의 여행 전문가들하고 같이 작업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 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 국민, 그리고 후원자, 이용자,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거는 보조금, 국민이나 후원자가 되는 건 후원금, 이용자가 되는 건 이용자 요금, 그리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죠.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후원자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복권 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권 많이 사시나요? 복권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복권을 사시면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에 이렇게
후원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은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높이도록 요구받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쓰기 싫은 돈이 뭐 정부 돈도 싫지만 모금의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까다롭다. 좀 심지어 좀 안 좋게 이야기하다 보면 지 돈도 아닌데 왜?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돈을 여러분이 쓴다면 크게 문제 없죠. 그래도 아껴 쓰실 겁니다. 근데 심지어 내 돈을 가져가서 내가 후원한 돈을 가져가서 이 돈을 가지고 제대로 안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문제제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건가요? 하실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2중, 3중의 보안 장치라고 하는 회계 보고 시스템도 있고요. 정산, 회계 공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사회 복지론 수업할 때 주간반 같은 경우는 할 때는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이 시설들의 예산들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포절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자주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100% 카피를 하시면 안 되겠죠. 뭐 저작권이 있다라고 뭐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데서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했을 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한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성공이 100% 되냐? 아닙니다. 달라요. 다.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나라는 존재가 있고 없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관이 있고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서에는 내가 특히 우리 조직이 중심에 있어서 짜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카피해 온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달자의 역할인데 그리고 나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도 달라요. 그죠? 이 클라이언트가 서로가 다른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투입했다고 해서 같은가? 다른 거죠. 이 행정론 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던지는지 또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거는 관찰, 기록, 뭐 관심, 그리고 욕구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죠? 해봐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 요리를 잘하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리더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해보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내 생각만으로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말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MC를 전문 MC들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행사장에서 사회 보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든가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울릉도 갔다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요. 사회를 보면 아나운서들이 대부분 사회를 봐요. 우리 지역의 행사들도 아나운서들이 일부는 아나운서들이 대부분 사회를 봐요. 2부는 전문 MC가 보든지 이렇게 하지만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투로 말하는 것들이 다른 거죠. 전달되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가 뭔지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끊었다 다시 들어갑니다. 옆 사무실에 계신 분이 음료수 갖다 주러 오셔가지고 끊었습니다.
다시 녹화를 시작하면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적용 범위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라면 저소득층 차상위로 국한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 아동센터 안에 일반 아동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프로그램을 받았다면 일반 아동들한테는 비용을 받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배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쉽죠.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잘못하면 낙인 효과가 생겨서 아이들한테 더 그러니까 충격이라거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참여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걸 너무 엄격하게 해버리면 클라이언트 모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적용 범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최근에 조금 그러니까 보호 종료 이후에 관심이 많이 드는 게 언두눈 외톨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 언두눈 외톨이들을 모으기가 안 쉬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 없이 이 프로그램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대상자가 없어서 프로그램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적 책임성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인종, 사회계층, 종교, 출신 지역, 그리고 성적 지향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사회적 차별로부터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들이 문화적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인종,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다문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문화가 어떤 문화인가요? 미국 문화가 다문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영국 그건 어떠신가요? 프랑스. 우리 사고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다문화 하면 동남아에서 오는 이주 여성 아니면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의 부분이 다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문화보다 하위 문화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특히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니까 이것을 깨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다문화라고 안 하고 문화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조금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죠. 한번 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계층, 종교. 예전에는 종교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센터 이용하려면 교회 다녀야 돼 라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그런 것도 있었죠. 예배. 혹시 종교 기반의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 하셨죠. 근데 종교가 달라서 그때 몇몇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예배 거부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학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사회복지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가 운영한다 해서 불교 친구들 아니면 종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출신 지역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 그러니까 예전에 계셨던 분은 주민번호 보면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다 알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바뀌었지만 호남 출신이네 뭐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사 할 때도 이제 그걸 다 삭제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게 가능하신가요?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요? 저도 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가 지원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차별, 인권.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현장의 화두입니다. 인권. 아이들의 인권, 근로자 인권, 사회복지사의 인권 이 이야기하는데 일단 클라이언트 인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화적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 안에 있어서. 그리고 재정적 책임성.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가지는 부분이죠. 재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필요 없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전에 프로포즈하고 공모사업 할 때는 특히 모금회 할 때 이렇게 했어요. 깎을 거니까 적절하게 부풀려서 예산을 제출했어요. 그게 당연시 됐었고,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부풀려서 들어오면 예산을 선정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가가 얼마고 몇 명이서 몇 회를 이게 명확하게 들어가요. 제가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심사위원 하셨던 분이 제일 처음에 문구류 얼마 이렇게 해서 제출했었어요. 근데 필요한 문구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딱풀하고 뭐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딱풀 몇 개 얼마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따져. 그래서 싸운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그게 딱풀이 2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3개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다 어떻게 적냐고. 그래서 조금 융통성은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으로 뭐 여행을 가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여러분들도 계획이란 걸 세우고 집행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타인의 돈, 타 기업의 돈, 뭐 후원자가 내신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방대하게 사용했다, 대충 사용했다, 썼다, 회계 정비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후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 적절하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뭐 싼 거를 주라 이건 아닙니다. 된다면 될 수 있다면 가장 적절한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이런 것도 있죠. 최근에 이제 하는 것 중에 아이들이 자존감 향상에 대한 고민들을 하잖아요. 이 자존감인데 친구들은 다 명품 메이커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시장 통해서 아이들 사주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뭐 그게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뭐 자존감이 꼭 그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들도 최근에 많이 들어가요. 특히 제가 이제 운영하는 분이 청소년이 만드는 아동 청소년 전문 여행사 그리고 교과서 체험 여행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행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여행지를 그러니까 교과서에 내온 지역을 갔다 온 친구가 안 갔다 온 친구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들이 통해서 성적의 격차, 활동의 격차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자존감의 문제 이런 게 생겨버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요것들을 지역사회가 같이 풀어내보자 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적용 범위의 책임성, 범위, 문화적, 재정적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적용 범위의 책임성인데 프로그램 내용의 법률의 요구를 지키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 그리고 프로그램 담당 직원은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좀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관리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모집을 하지만 그 정보가 1년 뒤에 폐기한다는 부분을 단서를 달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인권에 대한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법률상으로 안 되는 건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사행성 게임. 아이들하고 캠프나 뭐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거기 가서 경마나 이런 것들을 했다. 어떻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경마공원에서 지원해서 갔는데 경마 게임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최근에 이제 법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이들 중에 도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낼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심지어 이 사회복지한다는 프로그램에서 사행성 프로그램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청소년 쪽 일을 할 때 후원을 하겠다고 온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후원을 못 받았어요. 왜? 저희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예산도 많이 준다 그랬어요. 정빙도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어떤 회사였을까요? 담배 회사였어요. 담배 회사에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줄 테니까 로고만 하나 이어달라. 근데 저희가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렇게 고민도 많이 못 안 했어요. 그냥 못한다. 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니까 뭐 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았으면 청년들하고 사업한다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전문가 책임성.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등과 같은 전문직의 윤리 규정과 자격 인정이 필요한 규정들을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취업이 허용되지 않잖아요. 사회복지 현장에 예외적으로 뭐 심리치료사가 추가로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사 전문가니까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윤리 강령 이렇게 여러분이 자격증을 받으면 옆에 함께 옵니다. 아니면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윤리 강령이 뜰 겁니다. 그럼 이 윤리 강령을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빠지게 돼 있어요. 이 딜레마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인 정보인데 아이가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이 더 우선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뭐 아동 학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 학대나 뭐 여러 가지 노인 학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니까 여러분들도 챙기시면 윤리 강령에 대한 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원 기관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 목적과 목표입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프로그램 활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바람의 미래의 상태,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는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로 세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그 밑에 하위 단위로 목표, 그 밑에 하위 단위로 세부 목표 이렇게 해서 단계별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목적 목표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를 수업을 마칠 때 목적 목표가 뭐다 정도만 구분하셔도 성공하시는 게 아닐까. 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아직까지 목적 목표 헷갈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향, 그리고 목표는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하는 방법이라고 좀 정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구성 요소를 보면 자원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반드시 자원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나눴습니다. 인적 자원은 아까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사회복지관의 관리자, 뭐 책임자 관리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전문가, 뭐 의사, 변호사,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문가 있죠. 치료사,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에 나뉘는 거고, 일단은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은 일단 돈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 아니야. 돈이 될 수도 있고 물품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물품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듯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사회복지 실전 기술 이번 학기 수업을 같이 하나요? 이렇게 하면 실천 이론과 기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클라이언트나 변화 대상의 삶의 질을 변화를 하기 위해서 뭐 이론, 모델, 방법, 기법 등을 포함한 뭐 기술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력들이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자원만 있다고 해서 기술만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이게 적절하게 그러니까 자원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들을 표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서로. 그리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법들을 어떻게 내 몸에 체화시켜 있는 사람들인지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계획된 활동입니다. 계획된 활동은 서비스 제공 활동, 행정 활동, 지역사회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면 서비스 제공 활동은 상담, 치료, 교육, 재활보호, 정보 제공, 그리고 의뢰라는 부분의 절차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은 행정 활동입니다. 문서로 기록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쓰고, 슈퍼비전을 어떻게 하고, 보고는 어떻게 하고, 회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 지역사회 활동입니다. 합법성과 지지 확보, 대상자 모집, 홍보, 연락, 마케팅. 이거 어느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라고 한다면, 행정은 이것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실습을 하시면서 느꼈던 게 슈퍼비전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받는가라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일지 다 작성하셨잖아요. 뭐 다시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 작은 단위의 예산을 주고라도 프로그램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회의를 거쳤을 겁니다. 캠프를 가든 문화 체험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를 하든 이런 부분에서 왜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공유해야 안전사고라든지 지원의 방향이든지 목표를 정확하게 밟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이 가장 중요한 건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홍보하고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클라이언트를 데리고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고, 아닌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락하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도움을 준다 해도 잘 안 나타나세요. 그러면 꾸준하게 연락해야 되고, 그리고 또 후원자를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움을 받을 사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마케팅,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비영리 기관의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합니다. 후원자들한테 받기만 할까요, 저희들이? 받기만 하면 후원자가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적절하게 줄 수 있는 보상 체계들도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 합법성에 대한 이야기들, 지지 확보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지를 받아야 이 클라이언트 사회복지도 성장하고, 이 클라이언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도 서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챙기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짜야 될 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 성격 및 정책별 유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사회와 발달적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전생에 걸쳐 제기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이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학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든지 성장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인 거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책에서 나왔듯이 아동 양육 및 보육 프로그램, 청소년 성장 집단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의 사회 참여 강화 프로그램, 가족 상담 및 캠프 프로그램,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가족 계획 프로그램 등 있는 거. 여행 프로그램이 됐든 놀이 프로가 됐든,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회복지 초창기부터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가 도미노가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15년 정도 사회복지사 하다가 지금 있는 시설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 데리고
2박 3일 동안 도미노만 갖고 놀았던 적이 있어요. 강당을 빌려서 그 안에 도미노를 엄청나게 갖다 엮고 어, 그 하면서 세우고 그 안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하면서 그래도 영상으로 드론 띄우고 이렇게 해서 촬영해서 마지막에 성공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활동. 그 속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 갈등도 소통을 통해서 갈등도 해결해보고 뭐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잠 다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희생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성취감도 보게 되고 뭐 여러 이런 부분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이제 모금의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했는데 보상으로 제주도 여행 가는 것까지 성공을 하면 제주도 여행까지는 했는데 심사위원한테 잘렸어요. 뭐 이거 성공했다고 제주도 여행을 갔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잘리고 실질적으로 캠프만 진행을 했던 거 그리고 물놀이 정도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조금 수정 보완해서 진행을 했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욕구로 찾고자 했던 것들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동생활 과정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퇴소 보호 종료 아동들한테 자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립에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지금 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첫 해에는 요리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먹는 요리 그리고 손님이나 이렇게 좀 이걸 초대했을 때 만드는 요리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학원 요리 학원하고 해서 커리큘럼 만들고 뭐 이런 것까지 거쳐서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손님을 초대하면서 직접 요리를 만든 것들을 가지고 손님도 대접해보는 이런 활동들을 했고 2차년도에는 뭐 자격증 과정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단계별로 뭐 욕구 충족을 해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 현장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들을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문제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의 치료, 보호, 지원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특히 개인과 가족이 당면한 사회적 관계와 적용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입양 및 입양 가족 보호 프로그램, 가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위기 가정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정신장애인 음악 치료 프로그램, 빈곤 모자 가정 사회 재활 프로그램,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임상적 학교 사회사업 프로그램. 뭐 더 한다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학대 아동들이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나 쉼터에 오게 되면 이 아이들의 그러니까 뭐 기본 전제는 보호자한테 그러니까 뭐 양질이라면 근데 그러니까 선량한 보호자들한테 보호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안 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의 해결. 예전에 저희들이 심지어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에 아버님이 그러니까 뭐 자라온 환경의 영향도 있으시겠지만 일방적이신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을 먼저 하고 안 하면 때리고 이런 것들이 강요되니까 저희들이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 집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법들에 대한 실습 이런 것들까지 같이 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는 방법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어, 어, 소통했을 때 소통이 성공했을 때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면서 진행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족으로 복귀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이 가정 복귀를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님이 문제가 있다면 아버님의 아니면 부모님들의 문제가 있다면 이 부모님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양육에 대한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고 자녀가 뭐 핸드폰이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갈등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갈등 요인들을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면 가장 빨리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금회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8, 90% 이상이 단기 1년짜리 사업이에요. 최소.
1년 미만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했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다 좋아져 있어야 되는데 왜 제자리일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이게 글쓰기를 너무 잘하는 거죠. 특히 이제 문서 만드는 게.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만족도 조사해서 아이들이 만족하면 좋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함께 프로젝트 해야 될 때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으면 좋지 않을까. 단순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변화를 주겠다고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만 존재하는 거, 했다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로서 했다가 아니라 이런 변화를 주겠다라는 부분들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보면 서비스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안내, 의뢰 프로그램, 이제 홍보, 정보 제공, 의뢰, 연계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홍보 및 정보 제공 또는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의뢰, 신규 대상자의 접수와 관련된 활동, 다른 기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협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속에서 인식 개선이 된다든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문화라고 하면 이제 기본 전제가 하위 문화라고 깔려 있었다면 이게 아니라 특히 이런 거죠. 이중 언어에 대한 강점을 부각시켜서 그분들이 강사로서의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쪽 태국이나 어디고 베트남, 저도 이제 베트남어를 한번 배워보겠다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쪽에 아이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부모하고 상담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중국어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방법을 틀었어요. 샀어요, 번역기를. 예산이 된다면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해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심지어 배워보겠다고 했는데 그 배워서 하는 시간들보다 필요하게 되면, 근데 사회복지 하면서는 못 샀어요. 왜? 예산 이거 산다고 하면 잘 안 지원해 주니까. 근데 제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프로협동조합에서 우선순위로 샀어요. 왜? 애들하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구매한다고 하니까 집행하는데 그쪽에서 반대를 안 했고, 그래서 집행을 해서 2대 구입해서 이제 있고, 필요하신 분한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누는 게 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죠. 두 번째는 표적 집단 및 실천 대상별 유형을 보게 되는데요. 표적 집단은 실천이나 프로그램에서 변화의 대상이 되는 체계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걸 어느 단계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표적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개인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례 관리라고 해서 분리해서, 그러니까 가족 단위부터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집단을 가지고 풀어가는 게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도 집단이 되는 거고, 공동생활 가정도 또 하나의 가족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전체 프로그램이 있고 개별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구성 체계별 분류인데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프로그램 유형으로
구성 체계별 프로그램이고 하위 프로그램, 하위 프로그램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역 아동센터 아니 공동생활 가정에서 가정 복귀를 이야기하려는 게 가족 기능이 강화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역할들을 스스로 잘 안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 아이는 아이의 역할들이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상위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그 밑에 하위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족 상담이라는 프로그램, 가족 캠프라는 프로그램, 아니면 뭐 대화법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설명했던 뭐 토론 방법, 소통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엄마가 요리를 잘 모르세요. 아니면 그렇다면 집에서 먹는 게 애들한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요리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함께 요리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혼자서 키우세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라고 했을 때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음식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들한테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게 요리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뭐 위험한 것들이 아닌 속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이 프로그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활동 내용에 따른 유형으로는 전문 임상 프로그램, 그래서 개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문제 해결 또는 원조를 위한 활동, 예를 들면 심리 정서, 임상 치료, 소집단, 재활, 개별 보고 등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개별 여행, 소원 여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그러니까 학대 쉼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명, 지금 현재 2명, 3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대규모가 아니고 아이들의 맞춤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대를 받더라도 다 학대 유형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가장 지역 아동센터들은 공동생활 가정이나 뭐 장애인 시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에요. 일상생활과 관련한 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행을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뭐 축제가 됐든 행사가 됐든 역사 탐구가 됐든 캠프가 됐든 취미 교양, 사회 교육, 교류, 친교 뭐 이런 활동들을 해서 뭐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해본 경험들을 하게 하면서 자기 자존감도 올라갈 뿐더러 경험치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들도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짜기도 쉽고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연계, 세 번째 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활동, 지역 사회법, 환경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신어촌을 살리고 뭐 아니면 뭐 해반선 이런 것들을 살리는 활동들을 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경주의 모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그런 걸 했대요. 그러니까 그 보통 환경 정화 활동하면 뭐 생각하세요? 줍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줍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기사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대요. 그 센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서 날 잡아서 환경 정화 활동 할 거니까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할 사람 찾는다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지역의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하는 자조 모임, 그리고 자원봉사자, 후원자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넓게 나가면 사회운동 프로그램,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영역이다. 뭐 자치조직과 법률 지원, 인권, 의식화, 제도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조례 제정 운동 이런 것들도 존재하죠. 저도 예전에 이제 장애 쪽에 일을 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뭐 그 이름 갑자기 박경석 목사님인가? 그러니까 그 장애인 분들이 활동가 분이 목사님 아니고
장애인 학교 교장쌤이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하시죠. 지하철 세우고 뭐 이렇게 타는 거 하고 운동회 하면서 이제 서울시장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옛날 이준석하고도 통화하고 뭐 이런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이분이 활동하는 단체하고 예전에 광화문 광장 이렇게 점거한 적도 있어요. 강원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애인 차별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조금 극단적인 방식의 이제 사회운동적 캠페인이죠. 지금도 다문화나 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의 인식 개선이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의식화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회보장 프로그램인데 공교육, 사회보장, 의료보장, 자활지원, 고용보험 등의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영역은 개인부터 국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역 작은 동단위에서부터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안에 있는 대상자 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프로그램의 유형은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저하고 이제 하나씩 배우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매일 수업을 하고 영상을 볼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말반을 대상으로 한다면 격주로 영상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영상으로는 이론적인 내용을 좀 더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을 좀 보충하면서 실질적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그리고 조금 일찍 이론적인 부분을 좀 빨리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는 그러니까 실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많이 고생하셨고요. 수업 잘 듣고 다음 주 2주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